생활고를 이유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 유서를 남기고 옆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사망한 60대 남성,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방화 범죄가 좀채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방화 범죄의 특성과 근절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오늘 이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방화 범죄라는 게 실제로 이제 연평균 어느 정도나 발생하는지 통계로 집계된 게 있나 하는 궁금증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거든요. 네, 화재 관련 112 신고 건수인 경우에는 2022년 기준 98,798건으로 집계되었고 네. 그중 방화 검거 건수는 약 400에서 500건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실화로 오인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방화로 입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방화 건수는 458건 정도이고 전년도 422건에 비해서 약 11%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간 발생했던 방화 범죄 중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짚어볼 사례가 있는지 여쭤볼 텐데 바로 어제 발생했지에 관악구 봉천동 방화 사건부터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아침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화재 사건인데요. 방화 용의자가 60대 남성으로 작년 11월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3층에 거주했던 주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불이 방화된 지점이 401호와 404호 정확한 지점에서 불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조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방화 범죄 동기로는 아파트 거주 당시 1년 이상 윗집과 층간소음 등 갈등을 겪은 것이 문제가 됐고 그런데 이사 전에 집을 찾아와서 이와 같이 범행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용의자가 농약을 분무할 수 있는 살포기로 인화성 물질을 뿌려서 불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유서가 발견됐고 네네. 용의자는 전신화상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방화 범죄 사건은 두 가지 정도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랑 2008년 남대문 방화 사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2003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192명이었고 부상이 151명으로 큰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우울증과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충동적 범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건 이전에 다수 동반 자살 시도도 이미 있었고 지체장애 2급이라는 장애 판정을 받으면서 생계 위기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분노가 범행 동기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남대문 방화 사건의 경우에는 네. 사다리로 2층에 침입한 범죄자가 신호를 뿌린 다음에 라이터로 점화를 해서 남대문 석축을 제외하고는 남대문 전체가 전소가 되었었는데요. 예. 보건 비용이 250억 원에 달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토지 분쟁에 앙심을 품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사건 이전에도 창경궁에 방화를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사례 세 가지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세 개로 좀 미뤄봤을 때 방화 범죄가 갖는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범행 동기가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사례에서 봤듯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경제적 이득, 정신질환, 사회불만, 분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에는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막대한 인명적, 재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잡히기 전까지는 범죄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이 지속적으로 되고 네.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화범들은 충동적으로 불을 내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좀 계획을 하고 이렇게 불을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방화범의 경우에는 63.3%가 우발적이거나 격정적 동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망상적 성향이 강한 경우에 재범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주로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나 아까 봤다시피 같은 아파트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충동적인 방화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분노나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해 방화를 발생하게 하기도 하고요. 계획적인 방화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어제 발생한 봉천동 방화 사건의 경우에는 충동적인 성향이 있긴 하겠지만 유서가 발견되었다거나 방화 지점이나 목표가 정확했고 큰 화재를 단시간
시간에 일으킬 수 있는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는 것을 볼 때 계획적인 방화 범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화 범죄는 충동적인 경우와 계획적인 경우가 모두 혼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울산에서 발생했던 봉대산 불다람쥐 연쇄 방화 사건이 있는데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총 17년 동안 방화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상금이 한 3억 원 정도에 달했고요. 이 사람은 화장지를 꼬아서 불씨를 생성하는데 너트, 성냥, 휴지 등으로 나름의 화염 장치를 만들어서 총 96차례의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 규모를 추산을 했을 때 축구장 114개랑 산림청 추산했을 때 18억 원의 피해액을 초래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뱃불을 던지고 난 후에 불씨를 보고 마음이 평안했다라는 충동성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17년 동안 범행을 하면서 산불 감시원과 친분을 형성하는 등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굉장히 촘촘하게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정말 좀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화라는 거를 단순히 불을 질러서 막 파괴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감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또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방화 범죄자들의 특성, 유형을 좀 살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방화의 경우에는 단순한 파괴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남대문 방화 사건의 경우에도 토지 분쟁에 대한 국가적인 분노를 표출하고자 남대문이라는 상징적인 곳에 불을 질렀고 봉천동 방화 사건의 경우에도 층간소음, 이웃 주민들 간의 갈등 등 분노를 표출하고자 감정적 메시지를 담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나눴을 때는 경제적 이득을 노리는 방화범, 정신질환으로 인한 방화범, 분노 표출형 방화범, 영웅 심리형 방화범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된 환경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적 측면에서는 방화강이라고 있습니다. 충동 조절에 있어서 장애의 일종인데요.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방화를 통해서 긴장감을 해소하거나 쾌감을 느끼거나 만족감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타인의 복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방화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방화 범죄자 처벌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뭐 손방망이 지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처벌이 어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행법상 방화죄는 형법에 따라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처벌을 합니다. 일반적인 방화죄는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판결에는 방화의 원인이나 범행 동기, 피해 규모,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제 최근에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부르는 방화 범죄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되고 좀 건수도 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원에서 유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는 30%에 불과하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방화라는 게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이 법원 선고가 실제로는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방화죄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감경 사유가 적용이 됩니다.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않는 경우에 초범이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등이 감경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범죄자 연령이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방화범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방화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서 이 같은 내용들이 조금 변화하려고 준비를 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고 해외는 좀 어때요, 교수님? 해외의 경우에는 그 무기징역보다는 종신형에 가까운 처벌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한 사람이 17년 동안 방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또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방화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지 어떻습니까? 방화범의 동종 재범률은 약 35% 이상으로 보고되는데요. 이는 절도랑 강도보다 사실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나 방화범은 반복적 범행 성향이 강해서 체포 전까지 여러 차례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해서 형사처벌 후에 재범률은 상대적으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번에 이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영남 산불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런 실수 한 번이 걷잡을 수 없는 큰 국가적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이 산불이지 않습니까? 산불이 났을 때 이제 불을 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게 실화기 때문에 방화와는 적용되는 법이 다른가,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실화의 처벌 같은 경우에 일반 실화, 산불 실화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일반 실화의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산불 실화의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중대한 피해를 발생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예. 뿐만 아니라 민사 피해에 대한 책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화범의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가 굉장히 큰데요. 네. 고의적으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는 사례를 두 가지를 보면 강릉에서 2023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예. 토치를 사용해서 산불을 일으켰는데요. 이 같은 범행을 했을 때는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면에 충주에서 산불이 2016년에 발생을 했는데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실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징역 10개월과 8천만 원 정도의 배상 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고의로 불을 내는 방화뿐만 아니라 실화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2025년 3월에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실화인 경우에는 3년, 현행에서는 3년인데 5년 이하로 상향해야 된다. 그리고 방화인 경우에는 의도적인 방화는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인 경우에도 무단으로 흡연이나 불을 피웠을 때는 30만 원을 저희가 추징하는데요. 지금 7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된다라고도 나오고요. 산림청의 경우에는 추가 강화 계획을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과태료를 무단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만 원 정도의 벌금을 처하는데요. 200만 원 정도로 최대 4배 이상 상향을 예정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양형 기준도 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고 법정형 대비 낮은 판결 사례를 감안해서 기준을 상향 요청할 것을 예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3년에서 5년, 5년에서 7년, 과태료도 30만 원에서 70만 원,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좀 올리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 정도의 폭이면 적당한 건지 아니면 좀 개선될 부분이 더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이어집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이어졌는데요. 방화의 규모에 따라서 추가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면 현재로서는 이 정도 상향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법원 쪽에서 보수적이기는 하나 굉장히 크게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방화 범죄를 근절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일본에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AI 기반 산불 감시 시스템을 도입이 시급한 사정입니다. 2025년 얼마 전에 나왔던 산불 당시에 강풍으로 인해 진화율이 70%에서 35%로 급락하였기 때문에 크게 산불이 일어난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산불 위험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이 필요하고요.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형 방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강릉에서 산불 2주년을 맞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체 소방단을 구성을 해서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산불 피해를 저감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얘기들을 다양한 범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벌의 수위를 높였을 때 확실히 그런 범죄율이 떨어지는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방화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까운 곳에 화장실에 휴지통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휴지통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방화를 고의적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대응을 조금 신속하고 정확하게 한다면 네. 재범률이 낮아지는 경우를 방화에서는 확실히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화 범죄에서는 네. 처벌의 수위를 엄중하게 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게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방화 범죄는 단순한 범죄라기보다는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동시에 방화범의 심리적 요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안정망 구축이 시급하고요. 예방과 수사, 교정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종합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